캐서린 맨스필드 단편선 가든 파티 정주연 옮김. 그래서 아무튼 날씨는 이상적이었다. 주문을 했다고 해도 가든 파티에 이보다 더 완벽한 날씨는 못 얻었을 것이다. 바람 한 줄기 없이 따뜻하고 하늘엔 구름 한 점 없었다. 푸른 하늘에 초여름이면 이따금 그러듯 금빛 안개가 옅게 드리워져 있을 뿐이었다. 정원사가 새벽같이 일어나 깎고 쓸고 한 덕분에 잔디밭과 데이지꽃이 있던 짙은 색의 평평한 장미 모양 화단이 반짝반짝 빛이 나는 것 같았다. 장미 얘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장미들은 가든파티 같은 데에서 손님들 기억에 남는 꽃이라면 단연 자신들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다. 사람들 모두가 안다고 자신하는 유일한 꽃이라고 말이다. 그러니 단 하룻밤 사이에 수백 송이, 정말 말 그대로 수백 송이가 피어났고 녹색까지는 대천사를 맞이하는 듯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아침을 다 먹기도 전에 남자들이 천막을 설치하러 왔다. 어디에 치는 게 좋을까요, 어머니? 얘야, 나한테 물을 필요 없단다. 올해는 너희에게 다 맡기기로 했잖니. 내가 엄마라는 사실 자체를 잊어버리렴. 그냥 귀빈이라 생각해줘. 그러나 매그가 가서 인부들을 감독할 리는 없었다. 아침 식사 전에 머리를 감은 매그는 양쪽 뺨에 젖어서 짙어진 곱슬머리 한 가닥을 붙인 채 초록색 터번을 두르고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조씨, 그 멋쟁이는 늘 실크 패티코트에 기모노 재킷만 걸치고 내려왔다. 로라, 내가 가야겠구나. 내가 미적 감각이 있잖아. 로라가 버터빵을 들고 재빨리 나갔다. 로라는 바깥에서 먹을 핑계가 생기니 아주 신이 났다. 게다가 뭐든 처리할 일이 생기는 것이 좋았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다고 늘 자신했다. 남자 셋이 셔츠 바람으로 정원 통로에 모여 있었다. 그들은 둘둘만 캔버스 천 뭉치를 들고 커다란 연장 가방을 등에 메고 있었다. 인부들은 눈에 확 띄었다. 로라는 버터빵을 괜히 가지고 나왔다고 후회했지만 놔둘 곳도 없고 던져버릴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로라는 얼굴을 붉힌 채 짐짓 엄하게 보이려고 하면서 약간 눈이 나쁜 사람처럼 찡그린 채 인부들에게 다가갔다. 안녕하세요. 어머니의 목소리를 흉내냈다. 하지만 너무 부자연스럽게 들리는 것 같아 부끄러워서 어린애처럼 머뭇거리며 말했다. 천막 때문에 오신 거죠? 그렇습니다, 아가씨. 제일 큰 남자가 말했다. 후리후리하고 죽은 깨가 있는 그 남자는 연장 가방을 옮기고 밀짚 모자를 뒤로 젖히더니 로라를 보고 씩 웃었다. 천막 때문이지요. 그가 편안하고 다정한 미소에 로라는 다시 자신감이 솟았다. 일꾼은 눈이 아주 멋졌다. 작은데 저렇게 짙푸른 눈이라니. 다른 인부들도 역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 웃음은 힘내요, 안 잡아먹어요 라고 말하는 듯 했다. 정말 좋은 일꾼들이구나. 게다가 오늘 아침 날씨는 또 얼마나 좋아. 하지만 날씨 이야기는 하면 안 돼. 사무적으로 보여야 하니까 천막 이야기만. 그럼 백합 화단 근처는 어떨까요? 괜찮겠죠? 그러면서 그녀는 버터빵을 들고 잊지 않은 손으로 백합 화단을 가리켰다. 인부들이 몸을 돌려 그쪽을 바라보았다. 작고 뚱뚱한 일꾼은 아랫입술을 내밀고 키 큰 일꾼은 얼굴을 찌푸렸다. 별로 안 어울리는데요? 키 큰 일꾼이 말했다. 눈에 잘 안 띄어요. 천막 같은 건 그러니까 라고 한 뒤 스스럼 없이 로라에게 말했다. 눈에 팍 꽂히는 곳에 놓고 싶으시잖아요. 알아들으시죠? 로라는 여태 받은 교육이 있어서 일꾼이 자신에게 눈에 팍이라고 말하는 것이 과연 예의 바른 행동인지 생각하느라 잠시 멈칫했다. 하지만 일꾼의 말을 잘 알아듣기는 했다. 테니스 코트 모퉁이는 어떤가요? 로라가 제안했다. 하지만 한쪽에 악단이 있어야 되긴 해요. 악단을 부르셨군요. 다른 일꾼이 말했다. 그는 얼굴이 청백했다. 짙은색 날카로운 눈으로 테니스 코트를 훑어보았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 아주 작은 악단이에요. 로라가 부드럽게 말했다. 악단이 아주 작다고 하면 별로 신경을 안 쓰겠지. 하지만 키 큰 일꾼이 끼어들었다. 저기요, 아가씨. 저기가 좋겠습니다. 저 나무들 맞은편이요. 저기가 좋을 겁니다. 카라카 나무들 앞. 그러면 카라카는 가려질 텐데 널쩍하고 반짝이는 잎에 노란 열매들이 주렁주렁 달려 너무 예쁜 나무였다. 카라카라고 하면 무인도에서 당당하게 홀로 자라 태양 아래 잎을 올리고 열매를 맺어 눈부시게 고요한 장관을 이루는 모습이 떠오르는 식물이었다. 그런 것들이 천막에 가려져야 할까? 가려져야 해. 일꾼들이 벌써 말뚝을 어깨에 지고 그쪽으로 가고 있었다. 키 큰 남자만 남아 있었다. 그가 몸을 숙여 라벤더 줄기를 문지르더니 엄지와 검지를 코 아래 대고 냄새를 맡았다. 로라는 저런 것, 라벤더 향기 같은 것을 좋아하는 남자의 모습에 놀라 카라카 나무는 까맣게 잊고 말았다. 저런 행동을 하는 남자가 도대체 몇이나 있을까? 유난히 멋진 일꾼들이구나 하고 로라는 생각했다. 같이 춤을 추고 일요일 저녁 식사 자리에 왔던 유치한 애들 말고 일꾼들과 사귀면 안 될까? 이런 남자들이라면 훨씬 더 잘 지낼 텐데. 키 큰 남자가 봉투 뒷면에 무언가를 말아 올리거나 늘어뜨릴 것을 그리고 있을 때 로라는 이 모든 것이 다 터무니없는 계급 차별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사실 로라로 말하자면 그런 차별을 받아본 적이 없었다. 조금도, 먼지만큼도. 그때 나무망치로 쐐기 박는 소리가 들려왔다. 누군가는 휘파람을 불고 누군가는 노래를 불렀다. 야, 거기 괜찮아? 야! 그 호칭의 친근함이라니. 로라는 키 큰 일꾼에게 자신이 아주 기분이 좋다는 것을 드러내 보이려고 아무렇지도 않고 편하다는 것을, 그리고 말도 안 되는 관습 따위는 아주 경멸한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버터빵을 한 입 크게 베어물며 그 작은 도안을 빤히 보았다. 마치 일꾼이 된 것만 같았다. 로라, 로라 어디 있니? 전화 받아 로라. 집에서 목소리가 들려왔다. 가요? 로라가 잔디밭 위를 미끄러지듯 달려 길을 오르고 계단을 올라 베란다를 가로질러 현관으로 들어갔다. 복도에선 아버지와 로리가 출근하려고 모자를 털고 있었다. 있잖아 로라. 로리가 매우 빠르게 말했다. 오늘 오전에 내 코트 한 번만 봐줘. 다림질해야 할지 아닐지 말이야. 그럴게. 로라가 말했다. 갑자기 들뜬 마음을 자제할 수가 없었다. 달려가 로리를 재빨리 살짝 껴안았다. 난 파티가 너무 좋아. 오빠는? 로라가 가쁜 숨을 내쉬었다. 조금. 로리가 다정하고 아이 같은 목소리로 말하고는 동생을 안더니 살짝 밀어냈다. 얼른 가서 전화 받으셔 아가씨. 전화. 맞다. 아 그래. 키티구나. 아 점심 먹으러 온다고? 당연히 괜찮지. 대충 있는 것만 먹어야 해. 샌드위치 부스러기랑 깨진 머랭 껍질 같은 것들 말이야. 그렇지. 정말 완벽한 아침이지? 네, 하얀 옷? 그럼 꼭 그럴게. 잠깐만 끊지 마. 엄마가 부르셔. 그런뒤 로라가 돌아앉았다. 뭐라고요 어머니? 안 들려요. 셰리든 부인의 목소리가 계단 아래로 떠내려왔다. 키티한테 지난 일요일에 썼던 예쁜 모자 쓰라고 전해줘. 어머니가 지난 일요일에 썼던 예쁜 모자 쓰라고 하셔. 좋아, 1시. 그럼 끊어. 로라가 수화기를 내려놓고 머리 위로 팔을 들어 올린 채 깊게 숨을 들이마신 후 팔을 뻗었다가 툭 떨어뜨렸다. 휴! 한숨을 내쉬고는 곧 몸을 세우고 앉았다. 그녀는 가만히 귀를 기울였다. 집에 문이 모두 열려 있는 것 같았다. 집은 부드럽고 재빠른 발소리와 계속 이어지는 목소리로 생기가 넘쳤다. 주방 구역으로 연결된 녹색 모직 천으로 만든 문이 열렸다가 둔한 소리를 내며 닫혔다. 그런 다음 이상하게 끽끽거리는 소리가 길게 이어졌다. 육중한 피아노가 뻑뻑한 바퀴 위에서 움직이는 소리였다. 그런데 이 공기,
가만히 맡아보면 느낄 수 있는데 항상 이랬을까? 희미한 바람이 창문 꼭대기에서 술래잡기를 하며 들어와서 문으로 나갔다. 그리고 작은 햇살 두 조각이 하나는 잉크병 위에 또 하나는 은색 사진 액자 위에 머물렀는데 이것들도 장난질을 치고 있었다. 사랑스러운 작은 빛 조각들, 특히 잉크병 뚜껑 위에 있는 것, 아주 따스했다. 따뜻하고 작은 은빛 별이었다. 입을 맞춰주고 싶을 지경이었다. 현관문 벨이 크게 울리고 세이디의 나렴 치맛자락이 계단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남자 목소리가 웅얼거렸다. 세이디가 성의 없이 대답했다. 전 정말 몰라요. 잠깐만요. 셰리든 부인께 여쭤볼게요. 무슨 일이에요, 세이디? 로라가 현관 앞으로 나갔다. 꽃집이에요, 로라 양. 정말 꽃이었다. 바로 문 안쪽에 분홍색 칸나 화분이 가득 차 있는 넓적하고 얕은 통이 놓여 있었다. 다른 꽃은 없었다. 칸나만, 커다란 분홍색, 인도 칸나만 밝은 진홍색 줄기 위에 놀라울 만큼 생생하고 눈부시게 활짝 피어 있었다. 세이디! 로라의 목소리가 약간 신음소리처럼 들렸다. 그녀는 칸나의 불꽃을 쬐기라도 하는 듯 쪼그리고 앉았다. 그녀는 꽃들이 손에 잡히고 입술에 닿고 가슴속에서 자라나고 있는 것 같았다. 뭔가 착오가 있나 봐요. 로라가 자신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렇게 많이 주문했을 리가? 세이디, 가서 어머니 좀 찾아봐요. 그런데 그때 셰리든 부인이 왔다. 제대로 갖고 온 거 맞아. 부인이 차분하게 말했다. 내가 주문한 거야. 예쁘지 않니? 부인이 로라의 팔짱을 꼈다. 어제 꽃집 앞을 지나가는데 창문으로 저 꽃들이 보이지 뭐니? 그런데 갑자기 내 평생에 한 번은 칸나를 잔뜩 사보자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핑계야. 가든 파티면 충분하잖아. 하지만 어머니가 파티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하신 걸로 기억하는데요? 로라가 말했다. 세이디는 가버리고 없었다. 꽃집 남자는 바깥에 세워둔 집마차 앞에 그대로 서 있었다. 로라가 어머니의 목을 감싸 안고 아주 살짝 엄마의 귀를 물었다. 이 녀석, 엄마가 너무 말한 대로 다 하면 별로 안 좋아할 거면서. 안 그러니? 그만해라. 꽃집 주인이 오는구나. 꽃집 남자가 칸나가 가득한 통 하나를 더 가지고 왔다. 현관 양쪽 문 바로 옆에 둬요. 셰리든 부인이 말했다. 별로야, 로라? 아니요, 좋아요, 어머니. 응접실에서 매그 조시 그리고 일 잘하는 작은 한스가 마침내 피아노를 옮기는 데 성공했다. 자, 이 소파를 벽에 붙이고 의자 말고 다른 건 전부 방 밖으로 빼버리면 어떨까? 좋아. 한스, 이 탁자들을 흡연실로 옮기고 빗자루를 가져와서 카펫에 이 얼룩을 지워. 잠깐만, 한스. 조시는 하인들에게 명령하는 것을 아주 좋아했고 하인들은 조시의 말을 아주 잘 따랐다. 조시의 명령을 듣고 있자면 연극에서 배역을 맡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어머니랑 로라 양을 이쪽으로 모시고 오라고 해요. 잘 알겠습니다, 조시 양. 조시가 매그 쪽을 보았다. 피아노 소리가 어떤지 들어보고 싶어. 오늘 오후에 노래를 부르게 될지도 모르잖아. 인생은 고단해. 한번 해보자. 빰, 따따따따따. 피아노 소리가 너무도 열정적으로 터져 나오자 조시의 표정이 금세 바뀌었다. 그녀는 두 손을 모았다. 어머니와 로라 양이 들어오자 애처롭고 수수께끼 같은 눈길을 보냈다. 인생은 고단해. 눈물 한 방울, 한숨 한 줄기. 사랑은 변하지. 인생은 고단해. 눈물 한 방울, 한숨 한 줄기. 사랑은 변하지. 그럼 안녕히. 하지만 안녕히 부분에서 피아노 소리는 앞부분보다 더 절망적이었는데 조씨의 얼굴은 전혀 어울리지 않게 환하게 웃고 있어서 무서울 지경이었다. 목소리 좋죠, 엄마? 조씨가 활짝 웃어 보였다. 인생은 고단해. 희망은 사라지네. 한 번의 꿈, 한 번의 깨어남. 하지만 이때 세이디가 들어왔다. 무슨 일이에요, 세이디? 요리사가 샌드위치에 꽂을 깃발을 찾는데요. 샌드위치에 꽂을 깃발이라고? 세이디?
쉐리든 부인이 꿈꾸듯 되물었다. 아이들이 어머니의 표정을 보니 깃발이 없는 모양이었다. 어디 보자. 그러더니 세이디에게 단호하게 말했다. 요리사한테 10분 안에 준다고 해. 세이디가 나갔다. 그러면 로라, 어머니가 빠르게 말했다. 나랑 흡연실에 가자. 봉투 뒤 어딘가에 샌드위치 이름을 써놨거든. 내가 그걸 나 대신 깃발에 써줘. 매그는 곧바로 위층에 가서 머리 좀 말려라. 조씨는 얼른 가서 옷을 마저 입어. 알아들었지? 안 그러면 오늘 밤 아버지한테 다 잃을 거야. 그리고 조씨, 주방에 내려가거든 요리사 좀 달래줘. 아침에 보니 아주 화가 나 있더라. 그 봉투는 결국 식당 시계 뒤에서 발견됐다. 셰리든 부인은 봉투가 거기 있으리라곤 상상도 못했다. 너희들 중 누군가가 내 가방에서 몰래 꺼낸 게 분명해. 내가 아주 생생하게 기억하거든. 크림치즈랑 레몬커드 다 썼니? 예. 그 다음엔 달걀이랑. 셰리든 부인이 봉투를 멀찍이 들었다. 생쥐라고 쓴 것 같은데 생쥐일 리는 없잖아, 그치? 올리브예요, 엄마. 로라가 어깨 너머로 보며 말했다. 그래, 올리브여야지. 달걀과 생쥐라니 끔찍하구나. 달걀과 올리브. 마침내 깃발이 완성됐고 로라가 주방에 가지고 갔다. 주방에 들어섰을 때 조씨가 요리사를 달래고 있었다. 하지만 요리사는 전혀 화난 것 같지 않았다. 이렇게 완벽한 샌드위치는 처음 봐. 조씨가 황홀해하는 목소리로 말했다. 몇 종류나 되는 거예요? 15가지인가요? 15종입니다, 조씨양. 그래요, 고생 많으셨네요. 요리사가 기다란 샌드위치용 칼로 빵 조각을 쓸어내고 활짝 웃었다. 고두버 빵집에서 왔네요. 세이디가 식료품실에서 나오며 알려주었다. 빵집 남자가 지나가는 것을 창으로 보고 알았던 것이다. 크림 퍼프가 도착했다는 뜻이었다. 고두버 가게는 크림 퍼프로 유명했다. 아무도 그런 것을 집에서 만들 생각은 하지 않았다. 가지고 들어와서 테이블에 놓아줘. 요리사가 지시했다. 세이디가 크림 퍼프를 가져다 놓고 다시 나갔다. 물론 로라와 조씨는 그런 것들을 좋아할 나이는 아니었다. 하지만 크림 퍼프가 아주 먹음직스럽기는 했다. 아주 많이. 요리사가 설탕 가루를 적당히 털어내면서 정렬해 놓기 시작했다. 이것들을 보니 예전 파티가 다 떠오르지 않아? 로라가 말했다. 그럴 수도. 옛날 일 생각하는 것을 전혀 좋아하지 않는 현실적인 조씨가 말했다. 예쁘게 부풀었고 부드러워 보이기는 해, 사실. 하나씩 먹어요, 아가씨들. 요리사가 선선히 말했다. 어머니는 모르실 거예요. 아니, 못 먹지. 아침밥을 좀 전에 먹었는데 바로 크림 퍼프라니. 생각만 해도 싫었다. 그랬는데도 2분 뒤 조씨와 로라는 부풀어 오른 크림을 맛봤을 때만 지을 수 있는 뭔가에 빠져든 멍한 표정을 지으면서 손가락을 빨고 있었다. 정원으로 가자. 뒷길로 돌아서. 로라가 제안했다. 인부들이 천막을 어떻게 설치하고 있는지 보고 싶어. 무척 멋진 남자들이거든. 하지만 뒷문은 요리사, 세이디, 고두버빵집 남자와 한스가 맡고 있었다. 무슨 일이 있었다. 쯔쯔쯔. 요리사가 화난 암탉처럼 혀를 찼다. 세이디는 치통이 있기라도 한 듯 뺨을 손으로 두드렸다. 한스의 얼굴은 이해하려 애쓰느라 일그러져 있었다. 고두버빵집 사람만 신나 보였다. 그 사람이 전한 소식 때문이었다. 왜 그래요? 무슨 일이에요? 끔찍한 사고가 났어요. 요리사가 말했다. 어떤 남자가 죽었어요. 죽었다고요? 어디서요? 어떻게요? 언제? 하지만 고두버 남자는 남들이 코앞에서 이야기거리를 가로채 가도록 두지 않았다. 여기 바로 아래 작은 오두막집들 있는 거 알죠, 아가씨? 아느냐고? 당연히 알고 있지. 그게 거기 스콧이라는 젊은 집 마차꾼이 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그 사람 말이 호크가 모퉁이에서 증기 트럭을 보고 놀라 뒷걸음질 치면서 그 사람을 떨어뜨렸는데 땅에 뒤통수를 부딪히고 만 거죠. 그래서 죽어버렸다네요. 죽었다고? 로라가 고두버 남자를 바라보았다. 사람들이 이렇게 보니 죽어 있었답니다. 고두버 남자가
맛깔나게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제가 여기 올 때 사람들이 시신을 집에 싣고 가고 있더라고요. 그런 뒤 요리사에게 말했다. 아내와 어린애 5이 있다던데? 조씨, 이리 와봐. 로라가 조씨의 소매를 끌고 주방을 가로질러 녹색문 반대편 쪽으로 갔다. 거기서 멈추더니 문에 기댔다. 조씨, 로라는 겁에 질린 것 같았다. 그럼 우리 전부 그만두어야겠지? 전부 그만둔다고? 로라! 조씨가 놀라서 외쳤다. 무슨 소리야? 가든 파티 말이지 뭐긴. 왜 조씨가 못 알아들은 척할까? 하지만 조씨가 훨씬 더 놀랐다. 가든 파티를 그만두자고? 로라? 왜 그런 소리를 해? 그럴 순 없지.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할 거야. 너무 과장하지 마. 하지만 우리 집 문 바로 앞에서 사람이 죽었는데 파티를 할 수는 없잖아. 그 말은 사실 과장이었다. 이 작은 오두막들은 이 집으로 올라오는 비탈길 제일 아래쪽 도로에 있었으니까 큰 길이 사이에 있었다. 하지만 아주 가까운 것은 사실이었다. 그 오두막들은 흉물이었고 그 사람들이 근처에 살 권리도 전혀 없었다. 초콜릿색으로 칠해진 작고 누추한 집들이었다. 작은 마당에는 양배추 줄기, 병든 암탉, 토마토 깡통밖에 없었다.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조차 가난에 찌들어 있었다. 넝마처럼 찢기고 조각난 연기는 쉐리 듣네 굴뚝에서 피어오르는 커다란 은빛 기둥과는 전혀 달랐다. 그 골목에는 세탁부와 청소부, 구두 수선공이 살고 있었고 집 앞이 온통 작은 새장들로 가득한 곳에 어떤 남자가 살았다. 아이들도 우글거렸다. 쉐리든 가에서는 아이들이 어렸을 때 그곳에 발도 못 들이게 했다. 상스러운 언어와 안 좋은 것을 배울까 봐서였다. 그러나 로라와 로리는 어른이 되고 난 후 이따금 어슬렁거리다가 그곳을 지나가곤 했다. 역겹고 지저분했다. 진저리를 치며 빠져나오곤 했다. 하지만 사람이란 어디든 가보고 무엇이든 보아야 하는 법이고 그들도 그렇게 했다. 그리고 악단 음악이 그 불쌍한 여자한테 어떻게 들릴지 생각해봐. 로라가 말했다. 예, 로라. 조씨는 짜증이 끓어오르기 시작했다. 누군가가 사고를 당할 때마다 음악을 멈추게 한다면 앞으로 살기가 얼마나 힘들어지겠니? 나도 너랑 똑같이 그 일이 안타까워. 똑같이 불쌍하게 느껴. 조씨의 눈이 굳어졌다. 둘이 어려서 싸울 때처럼 로라를 바라보았다. 내가 감정적이 된다고 해서 술 취한 노동자를 살려낼 수는 없어. 조씨가 부드럽게 말했다. 술 취했다고? 그 사람이 술 취했다고 누가 그랬어? 로라가 조씨에게 버럭 화를 내며 몸을 돌렸다. 로라는 그런 상황에서 자주 그랬듯 이렇게 말했다. 가서 어머니에게 다 말할 거야. 말하셔. 조씨가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 저 좀 들어가도 돼요? 로라가 커다란 유리문 손잡이를 돌렸다. 어서 들어오렴. 그런데 무슨 일이니? 안색이 왜 그래? 쉐리든 부인이 화장대에서 몸을 돌렸다. 새 모자를 써보던 참이었다. 어머니, 어떤 남자가 죽었어요. 로라가 말을 꺼냈다. 우리 정원에서 죽은 건 아니지? 어머니가 말을 잘랐다. 아니요, 아니에요. 아휴, 깜짝 놀랐잖니. 쉐리든 부인이 안심하며 숨을 내쉬고 커다란 모자를 벗어서 다리 위에 올려놓았다. 그래도 들어보세요, 어머니. 로라가 말했다. 숨도 제대로 못 쉬면서 반쯤 목맨 소리로 그 끔찍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당연히 우리가 파티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로라가 애원했다. 악단이랑 사람들이 다 올 테고 그 소리가 다 들릴 거예요. 어머니, 그 사람들은 우리 이웃이나 다름없잖아요. 어머니의 반응이 조씨와 거의 똑같아서 로라는 깜짝 놀랐다. 더군다나 어머니가 기분이 좋아 보여서 로라는 더 참기가 힘들었다. 어머니는 로라의 말을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렇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우리는 그 소식을 아주 우연히 듣게 된 것뿐이잖아. 누군가가 거기서 정상적으로 죽었다면 그런데 그 좁고 작은 구멍에서 어떻게 계속 사는지 이해를 못하겠어.
하여튼 파티를 그냥 하지 않겠니? 로라는 그렇다고 대답해야 했지만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주 잘못이라고 생각했다. 로라는 소파에 앉아서 쿠션의 프릴을 쥐어 뜯었다. 어머니, 그러면 우리가 너무 매정한 거 아니에요? 로라가 물었다. 로라, 셰리든 부인이 일어서더니 모자를 들고 다가왔다. 로라가 채 어쩌기 전에 어머니가 모자를 로라에게 씌웠다. 우리 딸, 어머니가 말했다. 그 모자 너 줄게. 딱 내 모자구나. 젊은 사람한테 어울리는 모자야. 이렇게 예뻐 보이는 건 처음인걸. 어쩐지 보렴. 그런 뒤 손거울을 로라 앞에 들이댔다. 하지만 어머니, 로라가 다시 말을 꺼냈다. 차마 거울을 못 보고 고개를 돌렸다. 이제 셰리든 부인도 조씨처럼 짜증을 부렸다. 넌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는 거야, 로라. 부인이 냉정하게 말했다.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희생하길 바라지 않아. 내 말대로 해서 다른 사람들의 즐거움을 다 망쳐버리는 건 다른 사람 생각을 전혀 안 해주는 거잖아. 전 이해가 안 돼요. 로라는 이렇게 말하고 바로 자기 방으로 갔다. 방에서 어쩌다 처음 본 것이 바로 거울 속 아름다운 아가씨의 모습. 금빛 데이지와 긴 검정색 벨벳 리본으로 가장자리를 두른 검정색 모자를 쓴 자신의 모습이었다. 그렇게 예뻐 보일 줄은 상상도 못했다. 어머니 말이 맞는 걸까 하고 생각했다.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어머니 말이 맞기를 바라고 있었다. 내가 과장하고 있는 걸까? 어쩌면 과장일지도 몰랐다. 아주 잠깐 동안 그 가난한 여자와 어린아이들과 집으로 옮겨지는 시신을 떠올려 보았다. 하지만 그 모습은 모두 신문에 실린 사진처럼 흐릿하고 현실감이 없어 보였다. 파티가 끝나고 꼭 다시 생각해 볼 거야 하고 결심했다. 왠지 그것이 최선인 것 같았다. 점심 식사는 1시 반에 끝났다. 2시 반이 되자 결전의 준비가 다 되었다. 초록색 재킷을 입은 악단이 도착해서 테니스 코트 한 구석에 자리를 잡았다. 이야! 키티 메이틀랜드가 호들갑을 떨었다. 저 사람들 진짜 개구리 같지 않아? 연못 가장자리에 앉히고 이파리 가운데 단장을 세우지 그랬어? 로리가 도착해서 옷을 갈아 입으려 가며 인사를 했다. 로리를 보자 로라는 그 사고 생각이 났다. 말해주고 싶었다. 로리도 어머니와 조씨처럼 생각한다면 마음이 놓을 것 같았다. 그래서 혼자 로리를 쫓아갔다. 오빠! 이야, 로리가 계단을 올라가다가 돌아서서 로라를 보더니 갑자기 뺨을 부풀리고 눈을 휘둥그렇게 떴다. 세상에 로라, 너 너무 이쁘다. 로리가 말했다. 모자가 완벽해. 로라가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 그런 뒤 로리를 향해 웃어 보이고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았다. 이내 사람들이 밀려오기 시작했다. 악단이 연주를 시작했다. 출장 웨이터들이 집과 천막 사이를 바삐 오갔다. 보는 곳마다 커플들이 거닐고 몸을 숙여 꽃향기를 맡고 인사를 나누고 잔디밭을 줄고 돌아다녔다. 오늘 오후에 어딘가로 날아가다가 일부러 셰리든네 정원에 내려앉은 화려한 새들 같았다. 그런데 어디로 가던 길일까? 아, 행복한 사람들과 함께 손을 잡고 뺨을 부비고 눈을 마주치며 웃음 짓자니 너무도 행복했다. 로라, 너 너무 좋아 보인다. 모자가 아주 잘 어울리는구나. 로라 스페인 사람 같아. 이렇게 예쁜 모습은 처음 봐. 그러자 로라는 얼굴이 빨개져서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차 마셨어? 아이스크림 먹을래? 패션프루트 아이스크림이 정말 독특해. 로라가 아버지에게 달려가서 부탁했다. 아버지, 악단도 뭔가 좀 마시라고 하면 안 돼요? 그렇게 완벽한 오후가 서서히 무르익었고 서서히 시들더니 서서히 꽃잎을 오므렸다. 이렇게 즐거운 가든 파티는 처음이에요. 대성공이었어요. 최고에. 로라가 어머니를 도와 손님들을 배웅했다. 그들은 배웅이 다 끝날 때까지 집 앞에 나란히 서 있었다. 됐다. 이제 끝이구나. 끝이야. 셰리든 부인이 말했다. 식구들 다 오라고 해라. 로라, 가서 새로
커피 만들어 마시자꾸나. 피곤하구나. 물론 아주 잘 끝나긴 했어. 그렇지만 아유, 이 파티란 게. 그래도 너희들은 파티를 또 하자고 우길 거지? 그리고 모두가 텅 빈 천막 아래 앉았다. 샌드위치 드세요, 아버지. 깃발에 그 이름 제가 쓴 거예요. 고맙구나. 세리든 씨가 한 입 베어 물더니 금세 다 먹어치웠다. 그리고 하나를 더 집어들었다. 너희들은 오늘 일어난 끔찍한 사고 소식을 못 들은 것 같구나. 셰리든 씨가 말했다. 여보, 셰리든 부인이 손을 들며 말했다. 들었어요. 그 소식 때문에 파티를 망칠 뻔했다니까요. 로라가 파티를 취소해야 된다고 했거든요. 아이, 엄마. 로라는 그 일로 놀림받고 싶지 않았다. 어쨌든 너무 끔찍한 일이잖아. 셰리든 씨가 말했다. 그 사람이 결혼도 했더라고. 바로 아랫길에 살았는데 아내랑 5아이가 남았다던데. 잠시 어색한 침묵이 덮쳤다. 셰리든 부인이 컵을 만지작거렸다. 아버지가 정말 눈치 없게. 갑자기 부인이 고개를 들었다. 테이블 위에 샌드위치, 케이크, 크림 퍼프 남긴 것들이 죄다 그대로 있었다. 다 버려질 것이지. 부인에게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 자, 부인이 말했다. 바구니를 꾸리자꾸나. 불쌍한 것들에게 이 완벽하게 맛있는 음식을 좀 보내주자. 아무튼 아이들에게는 큰 횡재 아니겠니? 그렇지? 그리고 그 집에 이웃들도 찾아올 게 분명하고 이렇게 다 준비가 돼 있는 걸 보내면 얼마나 쓸모가 많겠니? 로라, 부인이 벌떡 일어났다. 계단 벽장에서 큰 바구니 갖고 오렴. 그런데 어머니, 그게 정말 잘하는 일일까요? 로라가 말했다. 이번에도 이상하게 로라만 다른 식구들과 달라 보였다. 파티에서 남은 음식을 갖다 주면 그 딱한 여자가 정말 반가워할까? 당연히 잘하는 거지. 넌 오늘 왜 그러는 거니? 좀 전만 해도 인정을 베풀어야 한다더니. 그래. 로라가 바구니를 가지러 달려갔다. 어머니가 바구니를 가득 채웠고 그것도 모자라 위에 잔뜩 쌓아 올렸다. 내가 가져가렴 로라. 어머니가 말했다. 평소처럼 달려서 가. 아, 잠깐만. 칼라꽃도 줄게. 그런 부류는 칼라꽃을 보면 아주 감격할 거야. 꽃줄기가 레이스 드레스에 걸릴 텐데요. 실용적인 조씨가 말했다. 그럴 것 같았다. 딱 알맞은 때에 말해 주었다. 그럼 바구니만 가져가. 그리고 로라, 어머니가 천막 밖으로 그녀를 따라 나왔다. 절대. 뭐요, 어머니? 아니다. 아이의 머릿속엔 그런 생각을 주입하지 않는 편이 더 낫다. 아니야, 얼른 가렴. 로라가 정원문을 닫을 때 황혼이 막 퍼지고 있었다. 커다란 개 한 마리가 그림자처럼 옆에서 달렸다. 길은 하얗게 반짝였고 아래쪽 푹 꺼진 골목, 작은 오두막집들은 깊은 그늘에 잠겨 있었다. 해가 지자 너무 적막해 보였다. 이제 로라는 언덕을 내려가서 그 어딘가 한 남자가 죽어 누워 있는 곳으로 가려 하는데 실감이 나지 않았다. 왜 그랬을까? 잠시 가만히 서 있었다. 하지만 어쩐지 로라 안에는 키스, 목소리,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 웃음소리, 으깨진 풀 냄새가 꽉 들어차 있는 것 같았다. 다른 것이 있을 자리가 없었다. 너무 이상해. 희끄무레한 하늘을 올려다보는데 이런 생각만 났다. 그래, 제일 성공한 파티였어. 이제 큰 길을 건넜다. 뿌옇고 컴컴하고 좁은 길이 나왔다. 쇼를 두른 여자들과 트위드 모자를 쓴 남자들이 바삐 지나갔다. 말뚝에 기댄 남자들도 있었다. 아이들은 문 앞에서 놀고 있었다. 작고 초라한 오두막들에서 낮게 흥얼거리는 소리가 흘러나왔다. 어떤 집에서는 불이 깜박였고 개 모양의 그림자가 창을 지나갔다. 로라는 고개를 숙이고 걸음을 재촉했다. 코트를 입고 왔으면 좋았을 걸 하고 생각했다. 드레스가 너무 반짝거리잖아. 게다가 벨벳 리본을 두른 커다란 모자라니. 다른 모자였다면 좋았을 텐데. 사람들이 보고 있을까? 그럴 거야. 온 것 자체가 잘못이야. 내내 잘못 왔다고 생각했다. 이제라도 돌아가야 할까? 아니야. 너무 늦어버렸어. 그 집 앞에 다 온 것 같았다. 틀림없었다. 어두침침한
사람들 무리가 바깥에 서 있었다. 문 옆에 목발을 든 어떤 아주 늙은 여자가 의자에 앉은 채 바라보고 있었다. 신문지에 발을 올린 채였다. 로라가 다가가자 웅성거리는 소리가 뚝 그쳤다. 무리가 길을 내주었다. 로라가 올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듯. 로라는 끔찍하게 긴장했다. 벨벳 리본을 어깨 너머로 넘기고 옆에 선 여자에게 말했다. 여기가 스코시 댁인가요? 그러자 여자가 묘하게 웃으면서 대답했다. 그래요, 아가씨. 아, 이곳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좁다란 통로로 들어가 문을 두드릴 때 소리내어 이렇게 말하기까지 했다. 하느님, 도와주세요. 빤히 보고 있는 저 눈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면 무언가로 몸을 덮을 수 있으면 좋겠어. 저 여자들의 숄이라도 가져와 덮을 수 있다면 바구니만 놓고 바로 나갈 거야 하고 결심했다. 바구니를 비워줄 때까지 기다리지 않겠어. 그때 문이 열렸다. 검은 옷을 입은 자그마한 여자가 어둠 속에서 나타났다. 로라가 말했다. 스콧 부인이신가요? 하지만 여자의 대답에 로라는 겁에 질려버렸다. 들어오세요, 아가씨. 여자는 밖으로 나오려 하지 않았다. 아니에요. 로라가 말했다. 들어가지 않을래요. 이 바구니만 드리려고요. 어머니가 어둑한 복도에 있는 자그마한 여자는 그 말을 듣지 못한 것 같았다. 이쪽으로 오세요, 아가씨. 라며 대접하는 듯 말했고 로라는 그녀를 따라갔다. 어둑한 등불이 켜진 낡고 작고 낮은 부엌이었다. 난로 앞에 어떤 여자가 앉아 있었다. 로라를 들어오게 한 자그마한 여자가 말했다. 젊은 아가씨가 왔어. 여자가 로라 쪽을 돌아보고 중요하다는 듯 이렇게 말했다. 저는 제 언니랍니다. 아가씨, 제가 저러고 있어도 이해해 주세요. 어머, 괜찮아요. 로라가 말했다. 그냥 드세요. 저는 이것만 두고. 그런데 그 순간 난로가에 여자가 몸을 돌렸다. 부어오른 뻘건 얼굴에 눈도 입술도 잔뜩 부어 끔찍해 보였다. 여자는 로라가 왜 거기 있는지 모르는 것 같았다. 어떻게 된 일일까? 낯선 사람이 왜 바구니를 들고 부엌에 서 있는 거지?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그러더니 그 불쌍한 얼굴이 다시 일그러졌다. 괜찮아, 다른 여자가 말했다. 내가 아가씨께 감사 인사를 드릴게. 그리고 또 한 번 이렇게 말했다. 아가씨께서 이해해 주세요. 그러면서 역시 부어오른 얼굴로 미소를 지으려고 했다. 로라는 얼른 밖으로 나가서 집에 돌아가고 싶은 생각밖에 없었다. 복도로 다시 나갔다. 문이 열렸다. 로라는 죽은 남자가 누워있는 방 앞에 서 있게 되었다. 제부를 보고 가실 거죠? 애매 언니가 이렇게 말하고는 로라를 스치고 침대 쪽으로 갔다. 무서워하지 마세요, 아가씨. 다정하고 음흉하게 말하면서 그녀는 천을 내렸다. 그냥 그림 같아요. 유별난 곳 없어요. 이쪽으로 오세요. 로라가 다가갔다. 젊은 남자가 누워 있었다. 그는 깊이 잠들어서 너무도 깊고 깊게 잠들어 버려서 그들로부터 아주 머나먼 곳에 가 있었다. 아, 너무 먼 곳에 아주 평화롭게 있었다. 남자는 꿈을 꾸고 있었다. 아무도 깨울 수 없으리. 머리는 베개에 푹 파묻혀 있었고 눈은 감은 채였다. 닫힌 눈꺼풀 아래에 있는 눈은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 자신의 꿈속에 송두리째 빠져 있었다. 남자에게 가든 파티와 바구니, 레이스 드레스는 전혀 중요하지 않았다. 남자는 그 모든 것에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 있었다. 남자는 아주 멋지고 아름다웠다. 그들이 웃고 있는 동안, 악단이 연주하고 있는 동안 이 골목에 이런 경이로운 일이 일어났던 거야. 행복해, 행복해. 모든 게 다 잘 됐어. 잠든 얼굴이 말했다. 순리대로 된 거야. 만족스러워. 그래도 울지 않을 수 없었고 로라는 남자에게 무슨 말이든 해야 방을 나설 수 있을 것 같았다. 로라가 아이처럼 큰 소리로 흐느끼며 말했다. 제 모자 죄송해요. 로라가 말했다. 이번에는 애매 언니에게
말을 붙일 틈을 주지 않았다. 로라는 문 밖으로 나가는 길을 찾아 그 어두컴컴한 사람들을 다 지나쳐 길을 걸었다. 골목 어귀에서 로리를 만났다. 로리가 어둠에서 나왔다. 로라니? 엄마가 걱정하고 계셔. 잘 갔다 왔어? 그래, 잘. 아, 오빠. 로라가 로리의 팔을 잡더니 몸을 기댔다. 로라, 우는 거 아니지? 로리가 물었다. 로라가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울고 있었다. 로리가 로리의 어깨를 팔로 감쌌다. 울지 마. 로리가 따뜻하고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끔찍했어? 아니, 로라가 흐느끼며 말했다. 아주 경이로웠어. 그런데 오빠, 로라는 말을 멈추고 오빠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인생이 라고 하고 머뭇거렸다. 인생이, 하지만 인생이 어떻다는 것인지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 괜찮아. 로리는 그녀의 말을 잘 알아들었다. 그렇지, 인생이. 로리가 말했다.